안녕하십니까. 저 위호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두 과목을 해야 돼가지고 진짜 초간단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겨울방학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내신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거고 어떤 아이들은 벌써부터 수능에 올인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다른 과목은 어떤지 몰라도 국어는 내신이고 수능이고 수능이고 내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신 공부할 때 그 쪼잔하게 공부하는 그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단어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고 그래야 수능까지 잘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2 이제 올라가는 예비 그 고2 아이들한테 겨울 방학이 내년 봄에 이렇게 예쁜 매화로 피어날 수 있기를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특강을 연 거거든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석사과정 마치고 박사 논문 쓰기 직전에 수료까지는 하고, 박사 논문 쓰기 직전에 논문 쓰기 귀찮아가지고 더 이상 그 길로 안 가고 이제 사교육 쪽으로 빠졌는데요. 그때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 지금 다 교과서 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과가 워낙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박사 논문을 썼으면 저도 교과서 저자가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적어도 실력에 있어서만은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문학에 대한 말씀부터 드릴게요. 올해 수능 문학에서 엄청 어려웠다고, 국어가 무슨 킬러 문항 다 배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컷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비문학 여전히 오답률 1위는 비문학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답률 2위가 문학에서 나왔어요. 근데 조금 대통령이 말하기 전까지는 문학은 그 오답률 높은 곳에 거의 들지 못했었거든요. 문학도 어려운 걸로 나왔고, 그다음에 엄매도 오답률 상위에 무려 3문제, 4문제가 랭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영역을 모두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수능 문학에서 오답률 높았던 순위 1, 2, 3위, 그게 왜 오답률이 왜 높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아이들이 무엇을 공부를 해줘야 되는가라는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학 오답률 1위였던 문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넘어가나? 조그맣게 나와 있어서 어머니들 보시면 그 교재에, 그러니까 나눠드린 팸플릿에 이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박태원의 작품이 소설 작품이었고 현대소설 작품이고 EBS에서 연계된 게 아니었어요. 연계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 다 똑같이 아무도 대비한 적이 없고 그 어느 사설 문제에서도 다룬 적이 없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이 이제 어려움을 느꼈던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박태원 작품이 인간의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는 데 탁월한 사람이어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는 게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답률이 70%라는 얘기는 거의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70%가 틀렸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건 작품까지 드려야 구체적으로 이게 왜 아이들한테 어려웠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작품은 뺐고 선지만 나왔는데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고 그 인물들이 각각 어디서 무슨 말을 했고 그런 말들이 사건 전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무엇에 대해서 등장인물들이 새로운 걸 알게 되고 그것에서 어떤 대응책을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번을 보는 순간 나머지 볼 필요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는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어려웠던 건 거죠. 아이들한테는 그 소설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건 거예요. 그래서 작품에서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라고 하는 건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우잖아요. 소설 구성의 3요소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왜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을 못하는 거죠. 아이들은 그건 지식 따로, 작품 있는 거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작품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글을 읽어 나가야 되는지에 관한 방법들에 대한 공부들이 필요해요. 여기서는 오답률 1위가 소설이어서 소설 말씀드렸지만 시 또한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어렵게 나오는 게 수필이 어렵게 나와요. 수필은 그전에는 별로 공부를 한 적이 없었는데, 고전 수필은 말하는 말투도 약간 우리와 다르고 가치관도 우리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갈래마다, 그리고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모두 갈래에 있어서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답률 높았던 문제는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이 문제가 오답률이 64%씩 나온 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도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기계적인 공부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고전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함축하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공부를 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다다다다닥 외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흔히 이것도 이제 나오지 않은 작품이에요. EBS에 연계되지 않은 작품이고, 그 어느 사설에서도 다루지 않은 작품들이거든요. 처음 나온 작품이에요. 기존에도 나온 적이 없었고, 그런 작품이 나오다 보니까 외운 게 없잖아요. 외운 게 없으니까 이런 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런데 실제로 그리고 이제 많이 가르치는 작품 중에 도산시비곡 같은 데 보면 뭐 초야우생이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겸손한 표현이 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다른 작품에도 겸손한 표현들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리고 하얌의 뜻에는 겸손한 뜻이 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장부터 겸손한 뜻이겠구나 라고 아이들은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야인이라고 하는 건 그냥 벼슬 없는 사람이란 뜻이지 겸손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이황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그건 겸손한 표현이지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은 우생이란 표현 때문에 나오는 건데, 야인은 전혀 그런 의미가 없는데, 그걸 보는 아이들은 정확한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가 아닌가 하고 그 경계선상에서 헤매게 되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뜻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 대충 분위기 보고 파악하면 돼, 넘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신 이렇게 나오면 모든 신화란 뜻이거든요. 그럼 문제 어떻게 낼 수 있냐면 한 신화가 이렇게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확한 뜻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어 뜻뿐만 아니라 문학 개념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문학 개념어라고 뭐 현학적 표현이 나온다. 그럼 솔직히 현학적 표현이라고 하는 문학 개념어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현학이란 말의 뜻을 알면 그냥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정서를 투영했다. 그럼 투영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앞에 주어하고 목적어가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그냥 드립다 외우기만 하면 선지에서 나온 그 표현에 적용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 단어를 비롯한 문학 개념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하루아침 이루어지는 게 아니어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스스로 열심히 학년이 어릴 때부터 열심히 쌓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문학 오답률이 높았던 세 번째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선지를 읽고 분석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틀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전 수필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고전 수필이거든요. 이제 고전 수필에 대한 이해 부분이 나와 있는 건데, 선지 5번 한번 어머니들이 보실래요? 나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다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 그냥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뭐라는 건가 이러면서 막 화가 날 정도로 아니야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딱 막히게 되는 건 거예요. 그 가 부분 빼고 나 부분 빼고 다만 보면 예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서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 했으면 잊지 않는 게 병이라는 거예요? 병이 아니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머리가 뒤죽박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학과 관련된 건 아니고 언어 전반에 관한 것들이에요. 언어 전반에 관한 것들이고, 문학에 있어서 약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건 주관의 영역이에요. 사람마다 동일한 작품을 다 다르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학 시험에서는 결코 그렇게 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 내신에서는 살짝 그럴 수가 있어요. 내신은 선생님들의 주관이 너무나 강하게 개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신 때는 절대로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되고요. 학원 선생님 아무리 잘 가르쳐도 국어는 학교 선생님이 최고예요. 무조건. 선생님 하자는 대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선의 개념도 학교 선생님마다 달라서 운수 좋은 날에 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라는 구절을 어떤 학교는 복선이라 가르치고 어떤 학교는 복선 아니라고 가르치거든요. 그 기준이 뭔지, 판단 근거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절대로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선생님 하실 말씀 진짜 다 깨알같이 적어 갖고 오고 그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아니고 수능에서는 누가 봐도 그건 답일 수밖에 없는 문제밖에 못 내요. 왜? 객관식 문제니까. 전국에 50만 명의 수험생이 있는데 이의제기 들어왔다가 무슨 난리가 나겠어요. 한국에서의 수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주관적인 거 못 내고 객관적인 거밖에 못 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하나 쓸까 생각 중이에요. 문학적 감수성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수능 문학. 이런 책을 하나 쓰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문학 전공은 아니에요. 저는 문법 전공을 했고요. 국어교육과를 나왔지만 물론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이제 국어 선생님이 돼야 될 거기 때문에 문학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깊이에 있어서는 전공자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요즘 와서 보면 꼭 그렇진 않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이 들고 제가 이제 삶에 대한 경험도 많아지고 하니까 문학 평론가들보다 내가 말빨이 딸리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에게 문학적 감수성 다 빼고 논리적으로만 접근해서 문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면 갑자기 특히 이과 아이들 있죠. 이과 남학생들이 이제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아요. 틀려도 이해돼요. 틀려도 납득이 되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오히려 비문학이 어렵지 문학은 재수업 듣고 나면 더 이상 헷갈릴 일이 없어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밑바닥에 깔린 건 뭐냐면 논리적인 연습이고 논리적인 훈련인 건 거거든요. 지금 이 경우에도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까 잊지 않는 거. 잊지 않는 게 병이 아닌 게 아니까 병이라는 건 거잖아요. 그럼 잊지 않는 게 병이니까 잊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잊지 않는 게 병이니까. 잊는 게? 헷갈리네. 잊는 게 좋은 거죠. 잊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말은. 근데 그 앞에 말은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는 건데 잊는 게 좋은 거래잖아요.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작품 하나도 몰라도 이 밑에 말이 배배 꼬여있지만 이 말만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면 헷갈릴 일이 없는 건 거예요. 근데 물론 막상 시험장에서는 아이들이 그 엄청난 그 압박 속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게 잘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역설적인 표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선지에는 절대로 역설적인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작품에는 역설적 표현이 나오지만. 그래서 논리적인 훈련, 논리적인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문학 내신을 위해서 키워야 되는 능력 먼저 말씀드리고 이 방학 때 뭘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문학 내신은 당연히 기본은 수능 문학 능력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내신 공부도 잘할 수 있거든요. 내신하고 수능의 차이는 수능은 모를 가능성이 높은 작품, 모르거나 안다 하더라도 어쨌든 모를 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보고 그 순간 판단해서 문제 푸는 거. 내신은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달달달달 다 외우고 풀어야 되는 거. 그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기본은 똑같은 거거든요. 문학 아무리 열심히 외우고 풀어봤자 학교 자신이 풀지 않은 문제를 또 선생님은 만들어 내시거든요. 그럼 또 그 순간 새롭게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바닥에는 글을 잘 읽을 수 있는 능력, 문학 작품의 제대로 된 이해 능력,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특히 남자애들은 연민하고 안타깝다를 구별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계적으로 막 외우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학 내신을 위해서는 교과서 작품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선생님 말씀 겁나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난생 처음 보는 듣보잡 작품들을 보기로 갖고 오시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없는 작품 예시로 주실 때들도 있고 그런 작품 읽으려면 결국 수능 문학 읽는 연습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문학을 잘 읽으려면 솔직히 인생에 대한 경험도 살짝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연애도 좀 해봐야 되는데 애들 연애도 못 해봤고 해보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어 가지고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작품들을 접해보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방법 하나, 가능한 한 많은 문학 작품 읽는 거 두 가지가 함께 가야 그래야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문학을 할 때 뭘 할 건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할 건데요. 일단은 문학 독해력 키우는 거 하나. 이제 그게 6쪽에 나와 있습니다. 문학 독해력을 키우는 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품 이해력 키우는 게 또 한 가지고요. 그래서 문학 독해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제가 아이들이 왜 이 문제를 왜 틀리지를 고민하다가 얘들이 이걸 못해서 틀리는구나, 저걸 못해서 틀리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유형화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문학 작품에서 필요한 특정한 얘기들을 이렇게 7가지로 모아놓은 거거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인지 부담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전략을 짜서 문제들을 접근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첫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연습을 시키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글을 읽을 때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글 전체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단락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 문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뽑아내고, 기억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뽑아내는 연습, 그런 것들이 문제 풀 때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7가지 전략들을 얘기를 해놨고, 그거는 이제 뭐 현대 작품도 있고 고전문학 작품도 있고 시가 작품도 있고 서사 작품도 있고 모든 영역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같이 할 거고요. 저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제가 이제 1대1 수업하거나 하고 할 때는 아이들 그 앞에서 시켜요. 시키면서 이제 방법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얘기를 해주는데 1대1 수업이 아니고 이제 오픈 수업이다 보니까 그걸 아이들이 숙제로 해갖고 오게 만들 거예요. 숙제를 먼저 한번 해보고 길지 않은 것들에 그 과제로 주는 것들은 짧은 글들 줄 거거든요. 숙제로 풀어온 거 같이 풀면서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였구나. 나는 어려웠었는데 선생님이 말한 여기에 주목하니까 문제가 겁나 쉬워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그리고 연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작품 이해력 키우기는 아까 말씀드린 가능한 한 많은 문학 작품을 공부하자라는 얘기여서 시 하나, 소설 하나, 서사 갈래 하나, 서정 갈래 하나씩 할 건데 현대시 할 때 또 현대소설 하면 재미없으니까 고전소설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소설과 고전시가, 그다음에 극과 수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요거는 주로 어떤 내용 갖고 할 거냐면 2학년 가면 이제 학교들이 다 다르지만 그 문학 교과서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작품들 하고 이제 평가원이나 뭐 학력평가에서 기출해서 나왔었던 중요한 작품들 그런 작품들 위주로 뽑아서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만화책 한 권을 사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만화 수능 고전시가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만화 수능 고전시가라는 만화책이 한 19,000원쯤 하는 것 같아요. 그 만화책을 쓰신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수석 졸업하셨대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에요. 임용고 시 보는 준비하는 동안에 겪었던 일들을 만화로 써서 네이버 웹툰 작가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 그 작품 내용을 해설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고요.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만화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 되게 유머러스하고 재밌게 잘 알고 계시거든요. 고전문학 작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의미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만화를 자꾸 보다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만화로 공부하는 거 안 같잖아요. 저는 노는 거 같은데 실은 공부했다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잘 놀았다. 근데 공부가 다 됐구나. 이런 게 되게 좋거든요. 특히 그 공부할 때 아이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들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공부하기 싫을 때 있잖아. 인간이니까 솔직히. 공부하기 싫을 때. 그럴 때 꺼내서 놓고 보면 머리도 식히고 공부도 했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애들한테도 얘기를 해주는데 2학년 애들은 말 잘 안 듣고요. 고3 되면 급하니까 잘 하더라고요.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사주시고 동생 있으면 동생까지 볼 거니까 짬날 때마다 만화 고전시가 그러면 책방감이 있고요. 그냥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인터넷 서점에서. 그래서 수업할 거고 과제는 적당히 많이 내줘도 애들이 다 못해요. 그래서 해줄 만큼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최소 1시간 공부하고 과제 해온 거 점검해서 피드백해서 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 매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언어 그 문법 전공, 문법 교육 전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 대치동에서는 제가 원탑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독서나 아니면 뭐 문학에 있어서는 제가 원탑이라는 말씀 못 드려요. 잘 가르치는 다른 선생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문법에 있어서는 제가 그냥 원탑이라고 제가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원탑이라고 말씀드리는 근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몇몇 학교에서 출제하고 오류를 내세요. 선생님이 옳은지도 모르는 오류를 내세요. 그거를 지적을 해서 해마다 복수정답을 만들어요. 저기 H고등학교에서 2년 연속 복수정답은 제가 가르친 애들이 갖고 와서 선생님한테 따져서 선생님의 항복을 받아내서 복수정답으로 인정이 된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억울하게 점수를 못 받으면 지가 틀려서 못 받으면 어쩔 수 없고요. 억울하게 못 받으면 제가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복수정답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선생님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 나와 있는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엄매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평가원이 좋아하는 개념, 평가원이 원하는 개념 이런 걸 가르쳐요. 뒤쫓아가는 공부를 해요. 평가원에서 다룬 개념들만 다뤄요. 그것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떤 식으로 변형될 수 있는지도 물론 고민을 하는데 제대로 많이 고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역적인 것들을 많이 알고 계셔서 그래요. 저는 뿌리부터 얘기하거든요. 뿌리부터.
그래서 문법도 책을 하나 쓰려고 했는데 안 쓰고 있었던 이유가 그 뿌리에 해당하는 게 너무 간단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방법만 내 몸에 익혀두면, 익히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익혀두면 되는데, 그거를 알려주면 저보다 훨씬 예쁘고 혹은 잘생기고 젊고 탱탱한 선생님들이 그 방법 가져가서 수업하면 제가 수업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안 오니까, 그래서 책을 안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만 빼고 책을 하나 써야 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만 빼고. 예. 그래서 저는 뿌리를 가르쳐주고요. 그 뿌리를 가르쳐준다 밑바닥의 근본 의미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미 한국어 화자예요. 완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어요. 우리 잘 모르는데, 네, 단어 잘 모를 수 있고요. 단어는 조금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는 공부해서 익혀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어는 다양한 변이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데 표준어라고 정해놓은 변이 형태, 표준어라고 정해놓은 거하고 내가 쓰는 말이 달라서 어쩔 수 없이 그게 표준어구나 하고 외워야 되는 부분이 한 5% 정도가 있어요. 95%는 맞지만 나머지들은 아이들이 하는 게, 그러니까 95%는 아이들이 하는 말이 무조건 맞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모르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완벽한 언어 능력을 갖고 있고 문법 실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약간 명시화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제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만 아이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그 문법에 있어서 제 수업의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일단 문법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도 계속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잘못된 개념들, 답으로 나타난 것들 가지고 그 지엽적으로 얘기하면서 그것만 강조하는 거 말고 근본이 이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하고 연역적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가장 즐거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애들 쉽게 암기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제가 웃긴 거 좋아해서 가능한 한 재밌게 즐겁게 암기할 수 있는 팁들을 줄 거예요. 야한 얘기도 가끔은 할 거고, 욕설도 할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이미 코리안 네이티브 스피커로서 완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조금만 접합시켜서 탐구할 수 있게,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써놨잖아요. 4개의 단어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핵심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단어 4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단어 4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무엇, 그건 말을 안 해놨어요. 예. 그것만 몇 개만 알면 언제 어디서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패시브 스킬들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 자료들을, 풍부한 언어 자료를 제시를 해줄 거예요. 학교 이제 내신, 지금 많은 경우에 지금 겨울방학 때는 언매는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학교가 1학기 때 문학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언매를 하는 학교도 있는데, 알고 있어도 언매 공부를 해놔도 또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공부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봐두고 또 한 번 봐두고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어쨌든 많은 문학 언어 자료를 제공할 거고요.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누룽지, 밥이 눕잖아요. 그런 동사를 내요. 애들이 무슨 수로 알아요? 눕다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어머니들도 써본 적 없으시죠? 전기밥솥에 밥하니까 누가 밥이 눕게 만들어요? 밥이 눌었다라고는 하는데 눕다라는 말인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걸 학교 내시는 선생님들 내신단 말이에요. 손에 못이 박이다 하고 손에 못이 박힌 거하고 다른 걸, 박이다와 박히다가 다른 거, 그런 걸 학교 선생님 내신다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들을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즐거울 거라 생각해요. 그 옆에 만화 하나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해요. 그 만화를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레지던트 할 때 겪었던 일이래요. 어디 나갔다 왔는데 할아버지가 장례식장이 어디냐 그래서 바로 옆에 있길래, 장례식장 돌아가시면 가실 수 있어요 라고 했다는 건 거예요. 뭘 얘기하기 위한 거냐면, 이 의사 선생님은 종속합성으로 돌아가다를 얘기한 건데, 의사 선생님이 듣거나 우리가 들을 때 융합합성으로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들을 설명할 때 이런 식의 유머러스한 예들을 바탕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애들이 재밌게 수업하지 않을까. 수강생의 증언이 거기 나와 있죠. 엄매의 신이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뒤쫓아가는 공부가 아니라 앞서가는 문법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가는 문법 공부. 그래서 그게 하나가 올해 언어와 매체 오답률 1위 찍은 문제, 66%가 틀린 문제예요.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저 이거 보고 놀랐어요. 저는 그 어떤 교재에서도 제 밑에 제 교재가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내용. 실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게.
허여타를 어떻게, 허여타, 멀거타, 말같아, 그런 거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그렇다고 어떻다고 왜 그런 다른 원칙을 적용시켜야 되는지까지 원리를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규칙일 때 좋다, 좋아, 이거 규칙일 때고, 불규칙일 때도 두 가지 양상을 나뉘는 거. 이거 저는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하는 교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선생님이 이거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앞서가는 공부를 하니까 이제는 이거 얘기해주겠죠. 단 선생님도 나왔으니까. 평가에서 한번 출제되면 쫓아가면서 뒤쫓아가면서 허덕허덕거리면서 문제를 하겠죠. 근데 이걸 저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제 수업 들은 아이들은 아 이거 하고 쉽게, 왜 해본 거니까. 문제 풀 땐 물론 여전히 꼼꼼히 자세히 풀어야 되지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네. 엄매 수업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 엄매 같은 경우에는 암기 테스트를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업 전에 애들이 암기할 거 제대로 암기했는지, 응용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테스트를 할 거고, 물론 과제 애들 검사하고 피드백은 해드릴 거고요. 시간이 없다고 자꾸 뭐라 그러셔서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